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이번 시간은 또 우디님이 다양한 영화 차트 소개해 주시는 차트쇼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굉장히 불편하네요. 다크님 안녕하세요.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우디님 안녕하십니까. 예, 차트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각종 다양한 차트들. 그러게요.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오늘은 통과지리 쇼인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타이틀만 쭉 부르고 접는 걸로. 빨리 끝내는 걸로 하죠. 예. 예, 오늘 주제는 뭐죠? 뭐 테넷이 지금 오랜만에 극장에 걸린 빅 블록버스터인 덕분에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논란은 논란인데 그 논란은 아니고 아하, 그렇군요. 역대 최고 논란의 영화는 무엇이 있었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놀란 감독의 최고작을 선정하는 코너가 아니고요. 역대 최고로 논란이 됐던 그렇습니다. 작품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작품이 뭐 작품성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를 둘러싼 논란들이 벌어진 그렇죠. 그런 작품들 리스트를 뽑아 오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화 관련 전문 매체인 스크린 렌트에서 2017년까지 발표된 작품을 기준으로 한 순위 20개 작품하고요. 그리고 또 인디와이어 대중적인 매체에서 요거는 좀 최근작들이에요. 2010년대 작품을 기준으로 한번 또 20작 뽑아봤습니다. 예, 역대 최고의 논란의 영화 스크린 렌트와 인디와이어에서 총 20작품씩 40편의 영화 뽑아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는 진짜 영화 자체로도 논란이 된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고 예. 뭐 저희 팟캐스트나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작품들만 찾아보시죠. 예. 근데 작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작품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있는 작품들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뭐 영화에 대한 호불호나 평가는 또 별개로 왜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는지 위주로 한번 재미삼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첫 작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스크린 렌트가 선정한 역대 최고 논란이 된 영화 20위입니다. 더 인터뷰 2014년 에반 골드버그, 세스 로건 감독입니다. 예, 이 작품은 실제로 북한이 해킹했다는 소문이 한동안 돌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평화의 수호자라는 단체가 그 전설적인 소니 해킹을 저질러서 그 당시 막 많은 그 소니의 이메일들이 맞아요. 막 공개가 예. 돼서 난리가 났었고 또 뭐 개봉하면 테러 공격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극장 개봉을 못하고 당시에 디지털 공개만 하면서 소니로서는 큰 손실을 봤다고 하네요. 영화 자체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소재로 한 뭐 가상의 코미디죠. 그러다 보니까 해킹이 터졌을 때 북한 소행이다 라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소문이 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왜 평화의 수호자들이 해킹을 했을까? 예. 실제 북한에서 굉장히 언짢은 그 코멘트를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전에 이제 북한 그 최고 지도자를 등장시킨 영화들이 종종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한 적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좀 긴장들을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북한의 협박 소식을 듣고 포르노 제작사인 허슬러의 레리 플랜트가 분노를 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싸워왔는데 그런 독재자가 뭐 언론의 자유를 빼앗길 순 없다. 그래서 바로 그 2014년 말인가 This is not the interview XXX라는 포르노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런 정보는 크리스님 아니면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만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당시에 무슨 소니가 뭐 파산의 위기까지 간다는 여러 가지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망신도 좀 당하고 그랬죠. 이메일 내용 때문에. 19위 미드나잇 카우보이
1969년 존 슐레진저 감독입니다. 예, 뭐 논란이 되긴 했지만 작품 자체는 정말 뭐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을 했었는데 영화의 소재 자체가 남창 그렇죠.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작품이죠. 왜 남장하면서 절 쳐다보세요? 기분 나쁘게. 여기님이 원고에 표시도 해주셨는데 X 등급 받은 영화 중에 유일하게 오스카 작품상.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오스카 작품상 받은 것 중에 유일하게 X 등급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하네요. 예. 보면은 사실 요즘 같으면 큰 예. 문제가 안 돼. 그런 그쵸. 소재이자 그런 예. 연출인데 69년이니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아, 다가왔고 그렇네요. 벌써 69년도 작품이네요. 예. 이 작품에 얽힌 야사가 하나 있죠. 이거 완전히 스탠리 형님이 해주셔야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서부 영화 팬이라서 예. 아, 미드나잇 카우보이라는 영화가 예. 수입된다고 해서 서부 영화군. 그래서 청와대 시사를 했대요. 근데 영화가 이렇잖아. 그래서 뭐 금지됐다나 하여튼간에 굉장히 그 수입사며 이 영화 자체가 좀 배척을 받았었다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슬레진저 감독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 존 보이트 주연의 영화로 워낙 명작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기도 하고 뭐 많이들 또 보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저도 봤는데 정작 그 이미지만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되게 이렇게 쓸쓸하고 슬픈 그렇죠. 뭐 그런 느낌? 예.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아 저는 놀랐던 게 존 보이트가 그 조 역할의 1순위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600만 불에 사나 이 리 메이저스가 원래 1순위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스케줄 문제로 하차하고 또 그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세 번째로 간 게 존 보이트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영화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그런가 거 봐요. 보면은 18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2004년 멜 깁슨 감독이죠. 예. 뭐 엄청난 흥행을 하기도 했지만 또 엄청난 반유대주의로 논란을 빚기도 했고 논쟁이 엄청났죠. 예. 그 당시에. 멜 깁슨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변명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영화와 삶의 태도가 그렇죠. 거의 유사했던 실제 유태인은 굉장히 그러니까 비난하는 평소에 예. 말 한 게 다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비난을 받았고 다만 이 영화는 뭐 종교 영화로는 정말 역대급 흥행을 했고 그렇죠. 또 예. R등급 영화로도 지금 뭐 데드풀보다 그 당시로 더 벌었다 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들 뭐 논란 때문에라도 많이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예수가 최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은 그 신체의 거의 고문 수준으로 그것을 다큐멘터리처럼 아주 잔인하게 보여줘서 일부에서는 거의 예수를 슈퍼히어로처럼 묘사했다라는 비아냥도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는 마지막에 그 아주 유명한 하늘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지는 그 장면에서 엄청난 또 감동을 주기도 하죠. 예. 멜 깁슨은 이제 예수의 사망 이후 부활까지를 또 다룬 일종의 속편을 또 준비한다고 하는데 과연 성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7위 핑크 플라밍고입니다. 1972년 존 워터스 감독. 예, 이거야말로 작품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작품이고 저희 뭐 영화강 시절에 필수적으로 감상해야 되는 그런 작품이었죠. 시네마테크 예. 거의 관람작 1호였죠. 뉴욕에서 이 영화가 이제 컬트 영화로 주목받게 된 이유가 그 엘토포를 히트시킨 그 엘진 극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이 영화를 들여와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되게 특이하게 영화 내용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사람들 리액션 가지고 예고편을 만들어서 그걸 했는데 그 입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극장도 늘려가면서 엄청나게 10년 동안 데이트를 쳤다고 컬트 영화로서. 예. 그래서 실제 뭐 이 영화는 아주 유명한 디바인이라는 여장 남자가 굉장히 뭐 존 워터스 감독의 일종의 페르소나였고, 그렇죠. 영화 속에서 실제 뭐 성행위 장면도 들어가 있고 마지막 장면이 진짜 더럽고 유명하죠. 지나가는 우리 반려동물의 똥을 실제로 원테이크로 먹는 그 유명한 장면.
하여튼 이 작품은 진짜 논란이 많고 컬트 영화의 왕들 중 하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노출증, 간음증, 항문성교, 자위, 폭식, 구토, 강간, 근친상간, 살인, 식인을 찬양하는 영화로 알려지기도 해서 뭐 이 정도면 지금도 사실은 엄청난 맞습니다. 논란이 예. 일어날 만하죠. 영화 역사상 아마 가장 역겨운 영화 10편에 꼭 들어간 영화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16위. 아니 이 제목을 다시 만나다니. 인간 지네입니다. 첫 번째 그 1편이고요. 2009년 톰 식스 감독입니다. 이 영화야 저희가 이 앞전에 소개했던 눈뜨고 못 볼 역대 최악의 공포 영화들에서 한참 동안 설명을 해드렸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전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에피소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는 3편이 그렇습니다. 당당히 순위에 올랐죠. 저는 1, 2편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역겹고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특히 2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싫어하시는데 저는 2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설정이 좀 역겹긴 한데 다들 역겹다 그러면서 많이 봤잖아. 거의 다 봤잖아. 인간지네. 내 주변에 다 봤더만. 예. 제가 요거 보다 보니까 그 톰 식스 감독이 지금 신작을 제작 완료를 했더라고요. 어머나. 네, 근데 제목이 오나니아 클럽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LA에 되게 평범한 주부예요. 뭐 아이도 있고 남편하고 되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여자가 타인의 불행이나 비극을 들으면 흥분을 해서 막 자위도 하고 막 이런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남편이 교통사고 당해서 뭐 다리를 다쳤어 뭐 이런데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화장실에 가서 욕구를 충족하고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그런 남의 불행 쾌락을 얻는 여성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나니아 클럽. 이게 곧 이제 공개된다고 그러네요. 여전하네요. 네. 이분은 여전해. 그 인간지네는 그 제가 가끔 아는 그 형님 한 분은요. 제가 1편을 같이 모시고 봤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그분이 말을 안 들으면 인간지네 2 보여주겠다 하면 바로 예, 그 정도군요. 예, 파워풀한 영화입니다. 네. 15위 남부의 노래입니다. Song of the South 1946년 하브 포스터 그리고 윌프레드 잭슨 공동 감독입니다. 이 작품은 그 46년이면 사실 그 뭐 짐 크로우 법이라고 미국에서 흑인 차별을 공공연히 할 수 있었던 그 법이 있던 그 시절에도 비난이 있을 정도로 그 등장하는 흑인 노래의 캐릭터가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놀라운 건 이게 디즈니 영화예요. 그래서 디즈니의 영화 그 튠 중에 지피디두다 지피디두 그게 수록되어 있는 뮤지컬 영화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 디즈니는 이 작품만은 비디오 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본 사람은 별로 없지 않느냐. 지금 46년이니까 작품이니까 그런 좀 전설이 있는 영화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억 때문에 더 디즈니가 PC함에 더 매몰될 수도 있죠. 이런 과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렇죠.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지금 그냥 이 말씀만 들으면 디즈니가 뭐 꼭 애들 영화만 만든 건 아니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작품 이제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뭐 메리 포핀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실사하고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러나 분명히 대상이 아이들인 영화인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전편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지금 우디님이 그 들려주신 유명한 주제가 한번 직접 또 들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디즈니는 비디오 출시까지 포기하면서 이 작품의 공개를 꺼려했는데 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 네, 전편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 정보를 좀 보다가 놀란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에 개봉 이벤트로 이제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거기가 백인 전용관이었대요. 그래서 그 흑인 주인공인 그분은 초대를 못 받았고 또 하나 이거는 되게 더 놀란 건데 디즈니랜드 테마파크에 가면은 스플래시 마운틴이라고 그 탈 것이 있는데 그게 테마가 이거래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바뀌고 2020년 6월까지 계속 지속되다가 최근에 이제 흑인 시위 뭐 하고 이러니까 바꾸겠다. 올해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공주와 개구리인가? 뭐 그걸로 이제 바꾸겠다. 이제 그거를 최근 한 2달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오래 갔네. 아니 그럼 어느 게 진실인 거예요? 그 자신들의 어떤 그 과오를 갖다가 뭐 반성을 하던 숨기려 하던 간에 비디오를 출시를 안 할 정도로까지 그 좀 외면을 했었는데 정작 디즈니 놀이동산에서는 그 시설을 운영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 오디오 위주로 이제 좀 됐나 봐요. 아, 그 이제 주제가가 유명하고 그런 걸 하니까. 그대로 계속 썼나 봐요. 이 주제가 때문에 아마 포기하기 힘들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14위 키즈 1995년 레리 클락 감독입니다. 아 이거 정말 논란이었죠. 그렇죠. 이 영화는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마 저희 배드 테이스트 그 오리지널 그 인터넷 사이트 소모임으로 한참 열심히들 활동할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파고님이었나가 이 작품에 대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좋았다기보다는 막 있었죠. 경악을 했던 그러면서 씩 한번 웃어줬던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레리 클락 감독이 실제 되게 유명한 사진 촬영사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포토그래퍼 같은. 그래서 길거리 청소년들이랑 스케이트보더를 많이 실제로 찍는데 이제 영화까지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보통의 내용이 한 4살, 5살, 6살 중학생. 예, 요 정도 되는 뭐 여자 아이들이 모여서 뭐 남자의 정액 맛에 대해서 뭐 논한다든가 혹은 뭐 술에 취한 파티 이후에 술에 취한 뭐 여학생을 남학생이 뭐 이렇게 뭐 성폭행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실제 뭐 삽입하는 장면까지는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진짜 강도가 좀 세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청소년들이 이제 학원 청춘물 같은데 성행위 하는 게 나올 수는 있지만 성인 배우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 역할을.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청소년들이 그 또래의 아이들이 했다는 것 때문에 뭐 아동 포르노 아니냐라는 비난도 받고 당시에 그 NC-17 등급을 맞습니다. 받아서 더 논란이 됐고 여기서 유명해진 배우들이 클로에 세비니에 그다음에 로사리오 도슨의 정말 앳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친구들이 사실 뭐 배우 지망생이라거나 전문 배우라기보다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이 영화 때문에 사실 배우로서 맞아요. 길을 걸었다고 해도 뭐 큰 억측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또 한참 이제 이슈였던 이 부분은 이제 영화 결말 부분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나름의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또 내용이 있고 이 영화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꼭 한국에 그 비슷한 한 편이 있죠. 그 장선호 그렇죠. 감독의 나쁜 영화에 비슷한 컨셉으로 제작을 해서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하기야 뭐 퀴즈도 무조건 영화의 완성도나 뭐 이런 그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만 받은 거는 아니지만은 참 아무튼 위험한 이런 시도들이 영화계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13위 칼리굴라 1979년. 요거는 사실 감독 크레딧은 정식으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틴토브라스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에 대한 좀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펜트하우스 창업자인 밥 구치오니가 대규모 성애 영화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유명한 작가인 고어 비달에게 칼리굴라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를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감독으로 그 당시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던 틴토브라스를 영입하고 또 그 덕분에 이제 유명한 배우들도 섭외를 했는데 촬영이 시작되면서 감독이 지 맘대로 시나리오를 막 바꿨고 그걸 본 이제 고어 비달은 내 이름 빼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든 촬영분을 본 또 이번엔 제작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감독을 쫓아내고 하드코어 섹스신을 잔뜩 찍어가지고 마구마구 추가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틴토브라스 감독이 내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작품은 공식적인 작가와 감독이 없는 그런 크레딧이 되어버렸어요.
틴토브라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명감독들이 아마 이름이 오르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몇몇 장면은 연출에 참여한 걸로도 알고 있고 존 휴스턴이었나도 아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소프트 포르노 영화지만 칼리큘라면 진짜 명감독들이라면 한 번쯤 찍어보고 싶은 소재죠. 굉장히 네. 광결인 황제였기 때문에 명감독들이 아마 발 담궜다 빼기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예. 국내에서는 어떻든 간에 유감스럽게도 그런 뭐 제작 비화라던가 뭐 그런 뭐 사정들은 다 거세되고 정작 이제 화끈한 거 보고 싶어하는 어르신들 사이에 이제 많이 돌았던 그런 영화로 일단 먼저 국내에는 소개가 됐죠. 예. 그리고 틴토브라스 마니아들이 또 계세요. 보면 은근히. 그래서 한때 국내 수입도 많이 됐고 정식으로 이제 발매도 많이 됐고요. 근데 칼리굴라는 이 영화도 참 특이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참 어쩌다 한번 볼 수 있는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저기 혹시 틴토브라스 감독은 완전 포르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적당히 그 노출에 뭐 섹스 장면 나오고 그 에로 정도. 모르겠어요. 그쵸. 포르노 아니요. 그러니까 포르노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노출 수위나 어떤 카메라의 시점만 놓고 본다면 포르노 감독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삽입이라든가 사정이 노출되는 그런 거, 부분에 예. 있어서는 극영화 감독이나 소프트 코어 감독으로 코어.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제 기억엔 이 정도로까지 실제 성행이나 혹은 뭐 직접적인 사정이 일어나는 부분까지는 극영화에서는 거의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틴토브라스는. 예. 12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I Spit on Your Grave 1978년 메어 자르치 감독입니다. 그 소위 레이프 리벤지 강간 복수 하위 장르 작품 중에선 가장 유명하고 그래서인지 여러 국가에서 상영 금지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참 이후에 무수한 나라의 무수한 작품들에 영향을 주고 영감을 줬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늘 이 작품 얘기할 때마다 전 재밌는 게 원제대로 하면은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정도가 맞을 텐데 그것이 재밌는 게요. 2010년대 이제 공포 영화 리메이크 붐이 일면서 이 작품도 이제 리메이크가 됐어요. 근데 이때 이 작품들이 3편까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시리즈는 3편까지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국내 정식 수입이 됐는데 이때는 또 다행히 제목을 내가 아니라 너라는 내로 표기를 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로 1, 2, 3 이렇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 작품이 논란이 된 게 사실은 요즘 와서는 오히려 이 영화의 비공식적인 리메이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영화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여성을 다룬 남자들은 처참하게 복수를 당한다 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만들어지는데 이 당시에 이런 강간 복수국의 문제는 그 강간 장면을 굉장히 길고 눈이 즐겁게 만들었다는 게 남자들의 눈이 즐겁게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예. 근데 목적은 그랬을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 즐겁지 않잖아요. 보면. 근데 이거 너무 분명히 이건 내가 보기엔 눈여깃거리로 만들어진 그렇죠. 거 예, 맞는 것 같아요. 목적은 그런데 진짜로 굉장히 가학적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남성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코 그것이 그렇게 뭐 쾌락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공식적 리메이크로 만들어진 게 이제 저런 영화들이죠. 저거 뭐죠? 부천 영화에서 리벤지. 예, 리벤지 같은 그런 영화들은 거의 소재 똑같죠. 또 뭐 아벨 페라라의 그 유명한 립스틱 분노의 립스틱. 분노의 립스틱이요. 그렇죠. 그런 작품들 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기에는 참 우리가 언급하기 좀 뭐한 작품이고 사실 리메이크도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예전보다는 덜 자극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11위 홀로코스트 카니발 홀로코스트 1980년 루게로 데오다토 감독입니다. 예. 제가 쭉 리스트를 읽고 있는데 정말 진짜 영화사에 좀 획을 그은 영화들이 계속 등장을 하네요. 그
배우들에게 영화 개봉하기 전까지는 대중 앞에 나서지 네. 않겠다는 서명을 미리 다 감독이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조용하니까 이게 진짜 스너프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사서 심지어 감독은 살인죄로 체포까지 됐다고 하네요. 다만 뭐 실제 살인은 당연히 없었지만 촬영 중에 좀 동물들을 죽인 거는 사실이라서 그거는 비난도 받고 감독도 나중에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 카니발 홀로코스트는 일종의 영화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그 주로 뭐 아마존 주변을 배경으로 그런 카니발리즘을 다룬 수많은 싸구려 속편들. 하지만 그 어떤 영화도 이 홀로코스트의 명성을 넘은 작품은 없죠. 그리고 착실하게 또 국내 이제 이 작품이 뒤늦게 개봉을 하면서 이슈가 되니까 그 이전 전후로 만들어진 작품들 다 맞습니다. 또 수입사께서 친절히 수입을 하셔서 일일이 2편, 3편이라는 한국에서의 제목을 달고 또 다 공개를 해주시는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 영화가요 개봉을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했어요. 왜냐? 제가 이걸 여학생과 함께 아주 순진한 여학생과 함께 학창 시절 공포 영화 볼래 이러고서 딱 갔더니 목적 100% 달성.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어 이러면서 품에 안겼던 그 기억이 나서 93년도 개봉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 비디오로 먼저 출시돼 있지 않았어요? 제 기억엔 그런데. 글쎄 제 생각에는 아마 소위 그 당시에 비자 테이프로는 아마 많이 돌지 않았을까. 정식으로는 아마 공개가 안 됐던 걸로 알고요. 비자로는 거의 뭐 히트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지금 제작 과정 얘기를 들으니 그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의 선배네요. 그 배우들 데려다 놓고서 일단 쇼를 해놓고 막상 홍보할 때는 이것이 실화인 것처럼 어떻든 간에 이슈를 만들어서 더 관심을 받고 굉장히 선구적인 영화군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여기 동물학대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앞부분에 보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그 이제 식인종들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막 가해하고 또는 이제 탐험하는 사람들이 괜히 뜬금없이 뭐 뱀인가 거북인가를 막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막 오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좀 지탄을 받을 만했죠. 요즘 같으면 못 만들 어림도 아니면 없죠. 이제 가상으로 해야겠죠. 네. 제 기억에는 여기 뭐 많은 영화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거는 제 베테 생활을 하면서 처음 제목을 들어본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나네요. 10위 환상 특급 트와일라이트 존 더 무비 1983년 존 랜디스, 스티븐 스필버그, 조 단테 그리고 조지 밀러 감독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영화 자체보다 제작 과정이 더 문제가 된 경우인데요. 그렇죠. 네. 촬영 중에 그 헬기 폭파 및 그 헬기가 바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아역 배우 2명과 그리고 빅 모로라는 우리 헐리우드 고전 배우죠. 바로 제니퍼 제이슨 리의 부친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존 랜디스 연출 부분이었는데 조사 결과 이 아역 배우들이 노동법을 위반한 환경에서 촬영 중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당시 랜디스는 기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자체 이 영화 자체보다는 이게 바로 이제 영화의 제작을 둘러싼 그리고 빅모로의 사망은 뭐 영화 역사상 가장 촬영 도중 사망한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제니퍼 제이슨 리도 그 당시 유족으로서 상당 금액의 이제 뭐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서 존 랜디스랑 그 의절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9위 마부제 박사 The Testament of Dr. 마부제 33년 프리츠랑 감독입니다. 뭐 프리츠랑이야 결국은 나치의 어떤 탄압에 못 이겨서 독일을 나와서 결국 미국에서 영화들을 만들었죠. 여러 느와르 영화도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독일 표현주의의 대부분 효시격인 감독 중에 한 명이지만 어떤 이 작품 자체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또 나치로부터 탄압을 당했겠죠.
그래서 뭐 심지어 그 선전상 유명한 괴벨스가 굉장히 그렇죠. 예. 랑을 좋아했지만 이 작품만큼은 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8위 티티컷 풍자극 티티컷 폴리즈 1967년 프레더릭 와이즈먼 감독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브리지워터 스테이트 하스피털이라는 미국의 어떤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폭로한 작품이라고 해요. 비록 그 병원장의 허가를 받고 촬영을 했지만 영화가 나오자 그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개봉을 금지하고 다만 이제 의학적인 어떤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의료인들만 시청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91년에서야 그 금지가 풀려서 미국 공영 방송에서 방영됐대네요. 보신 분 계세요 이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게요. 프레드릭 와이즈먼은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고요. 최근에 아마 그 작품 아마 우디님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왜 뉴욕의 도서관들 쭉 보여주는 뉴욕 라이브러리에서였나요? 맞아요. 그 작품의 감독이죠. 예. 7위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1988년 마틴 스콜시지 감독입니다. 뭐 캐스팅도 화제였지만 특히 그 마지막 엔딩 때문에 분개한 그렇죠.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극우 카톨릭 단체 같은 경우는 파리의 어떤 상영관에 불을 질러가지고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예, 뭐라 그럴까요? 예수를 인간으로 묘사했다. 그렇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뭐 몇몇 장면들 이 당시에 뭐 작품 자체를 보면 마틴 스콜세지 감독 영화 중엔 제일 논쟁적이긴 하죠. 예. 특히 좀 예수는 항상 되게 좀 잘생기고 온화한 그렇죠. 인상의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우리 윌럼 데포 형님이 작품을 맡으시면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맞습니다. 말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제가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가 꽤 많이 풀렸나 봐요. 근데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내려라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넷플릭스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다고. 그게 최근에. 싱가포르의 어떤 국교 때문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하여튼 재밌었던 게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동시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재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나자렛의 예수? 아니요. 몬티 파이썬의 브라이언에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베테의 홈페이지에 또 스탠리 형님께서 이건 꼭 봐야 한다라고 칭찬의 글을 올려주시기도 했죠. 6위 감각의 제국 1976년 오시마 나기사 감독입니다. 뭐 일본의 엄격한 검열 제도 때문에 영화는 공식적으로는 프랑스 영화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촬영만 하고 현상이나 편집은 다 유럽에서 진행을 했고요. 90년대가 돼서야 유럽 외의 지역에서 비로소 무삭 재판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뭐 90년대 영화광들한테는 가장 사랑받던 작품 중에 하나고 DVD 초창기에 아마 한국에서 해외에서 주문한 가장 많은 그렇죠.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노골적인 성기 노출이나 실제 성행위 장면으로 유명하죠. 예. 하지만 이제 정작 영화에 좀 몰입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겉으로 소문이 난 것과는 또 다르게 매우 진지한 작품이라는 것을 맞아요. 예, 그리고 전하는 진지한 메시지가 작품이죠. 굉장히 묵직하다는 걸 경험을 그렇죠. 하실 수가 예. 있고 지금 목록이 무슨 논쟁의 리스트라고 이제 뽑아 오셨는데 부제를 붙여도 될 것 같아요. 8, 90년대 한국 시네마테크 상영장 목록 이렇게 해도 보면은 참 추억 돋는 제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각의 제국은 그 재밌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팝송이 I Know Corrida라고 그렇죠. 퀸시 존스의 아주 신나는 디스코가 있는데 예,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I Know Corrida가 감각의 제국이죠. 네, 1어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미국에서 개봉됐을 때 그 이제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만드신 것 같고 그건- 원래 유명한 사건이고 영화도 여러 번 영화됐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안 보신 우리 영화 친구들 있으면 한번 보시면 사실 되게 예뻤던 기억도 있거든요. 예. 의상이라든가 아, 이런 그럼요. 아주 정교한 화면 같은 게. 그렇죠. 이 당시 영화 특히 오시마나 기사의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토리를 즐기기보다는 뭐 미장센이라든가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네. 그 영화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또 궁극에 있어서는 궁극의 야함. 진정한 그 사랑이란 또는 집착이란 뭐 이런 것 좀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궁극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또 너무 밀도 있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필견하셔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5위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Last Tango in Paris 72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입니다. 예, 뭐 영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건 사실은 원래는 성의 장면, 그 야함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물론 베르톨루치 영화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정치적 함의가 있지만 이 영화가 진짜 논란이 된 건 사실은 여주인공 마리아 슈나이더가 세월이 흘러서 비교적 근래에 들어 그 장면을 동의 없이 찍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좀 이제 와서도 잡음이 생긴 그 뭐 말씀하신 유명한 장면 때문에 더 논란이 됐는데 이제 감독은 생전에 처음에는 맞다 상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촬영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배우가 버터 사용은 몰랐다라고 말을 바꿨대요. 근데 이제 당시에 19살이었던 그 슈나이더 여사는 기분은 정말 안 좋았다. 뭔가 유린 당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게다가 이제 이게 또 진짜 섹스가 아니냐라는 루머도 있고 해서 정작 베르톨루치 감독의 모국인 이태리에서는 음란죄로 기소까지 됐다고 합니다. 예, 그 장면 실제로 뭐 섹스씬 뭐 지금도 포스터 너무 유명하죠. 근데 아마 실제 섹스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국내에 여러 번 그 개봉을 시도를 했다가 늘 심의 반려받고 뒤늦게 개봉을 하긴 했는데 그때도 뭐 무삭제로 개봉을 한다고 홍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론은 아니었던 걸로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좀 상위권으로 올라가니까 감독님들이 유명한 감독님들이 등장을 하네요. 4위 시계 태엽 오렌지입니다. 71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 엄청난 폭력성, 뭐 노출, 뭐 또 그 정치적 메시지 여러 가지 굉장히 논란이 된 작품이죠. 뭐 이 작품도 이후에 수많은 영화들 그리고 문학, 뭐 음악, 아무튼 문화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또 미친 작품이니까요. 그 말콤 맥도웰이 그 영화 개봉 37년 후에 이제 한 얘기인데 그 영화 찍고 나서 10년 동안은 이 영화 자체 얘기하는 것들을 싫어했대요. 본인이 네,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다른 배역을 맡아도 다 그 거기서 맡았던 역할이랑 비슷한 역할만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싫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품은 어떻게 봐도 걸작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리스트에 지금 2번 오른 배우는 말콤 맥도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칼리귤라도 말콤 있었는데. 맥도웰은 좀 젊은 시절 그 이프라는 영화 청소년들이 총 들고 반항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칼리큘라 본인이 굉장히 영화 출연해서 즐겁게 촬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잊지 못하는 영화가 캐피플이에요. 거기서 그렇죠.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출연작 대부분이 강렬하더라고. 좋아해 그런 걸. 예, 맞습니다. 시계태엽 오렌지는 이런 여러 가지 폭력 사건 때문에 큐브릭 감독이 워너에 요청을 해가지고 73년에 영국에서는 필름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사망하신 99년까지 최소한 모국에서는 상영을 못했다고 하네요. 3위 살로 소돔의 120일 75년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감독입니다. 예, 뭐 영화 역사상 가장 역겨운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또 김홍준 감독님의 그 명저서에 보면 뭐 이 영화 상영 도중에 뭐 여학생들이 역겨워서 뛰쳐나갔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설적인. 있는데 내용은 뭐 그 파쇼들이
젊은 남녀들 감금해 놓고 뭐 똥 먹인다든가 억지로 뭐 성적인 행위를 시킨다든가 뭐 굉장히 뭐 파졸리니 감독 파졸리니는 진짜 지독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시네마데크 시절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좀 흥행이 부족하다. 좀 이제 뭔가 사람들이 안 온다. 사람들을 좀 모아야겠다 싶으면 한 번씩 트는 게 이 작품이었죠. 당시에 이제 그 영화들이라는 게 다 뭐 2카피, 3카피 비디오 테이프들을 몇 번 카피를 하니까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그냥 뭐 아유 저거 사람이 지금 벌거벗고 서 있나 보다 정도 뭐 그리고 저기 몇 명 서 있나 보다 늘 이런 그 화질로도 계속 꾸준히 리퀘스트 되고 상영되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젊은이들 정도가 아니라 미성년자라서 배우들이 예, 그렇죠. 그게 예. 더 문제가 감독이 알고 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의혹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가에서 금지가 됐고 뭐 호주 같은 경우는 2010년에야 해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파졸리니 감독은 결국은 그 미성년자에게 칼을 맞고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알려져 있기로는 그에게 그 파졸리니 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동성애 남사 소년이 죽인 걸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한 서점에서 이거를 비디오로 진열을 했다가 기소가 됐는데 음란물 소지로 이제 마틴 스콜세지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그거 아니다 작품이다 증언을 해줘서 풀어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2위 의지의 승리 Triumph of the Will 35년 레니 리펜슈탈 감독입니다. 이 작품은 뭐 나치 프로파간다 영화의 대표작으로 그렇죠. 영화의 소재 자체도 당연히 논란이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작품이 어떤 이후에 영화 미학에 미친 영향 때문에 더 놀랍다라는 평이죠. 뭐 일례로 그 스타워즈 엔딩에 보면은 레이아 공주가 뭐 루크나 한에게 이렇게 메달을 수여하는 그 장면의 어떤 그런 구도라든가 분위기 같은 것도 사실은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스타워즈 이야기할 때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만든 예, 그 레지스탕스들이 제국군 맞서 싸우는 영화에서 제국 찬양하는 영화를 오마주한 장면을 넣었다. 예. 레니 리펜슈탈은 영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지만 나치 프로파간다 영화를 만들었고 실제 이후까지 나치의 뭐라 그럴까요? 그 추종했느냐 그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았었고 맞아요. 심지어는 뭐 히틀러의 애인이다 아니다 뭐 게벨스의 애인이다 그런 소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영화의 그 미적인 부분 혹은 영화의 촬영 부분은 진짜 영화는 대단해요. 그냥 다큐멘터리사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작품이고 히틀러가 직접 이렇게 와서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치 전당대회를 직접 이제 찍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히틀러가 굉장히 만족을 했다 뭐 이런 뒷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리펜슈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후로도 계속 활동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진작가로 계속 활동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시의 활동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좀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어떻든 결말에 가가지고 죽기 직전에는 내 인생에 히틀러를 만난 게 뭐 가장 그 큰 실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 나치였을 거예요. 레니 리펜슈탈은 거의. 예. 그래서 예술가의 재능과 그쵸. 그다음에 예. 어떤 뭐 항상 예술가 정신 따라다니는. 내지는 그거를 이야기할 때 항상 예. 언급이 되는 예의죠. 스크린 렌트에서 선정한 역대 가장 논란적인 영화 1위는 국가의 탄생입니다. The Birth of a Nation 1915년 D.W. 그리피스 감독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KKK를 미화했다는 예. 점에서 아주 미국에서는 아마 지금 큰일 나는 영화로 되어 있을 거예요. 워낙 영화 초창기의 어떤 영화적 문법,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뭐 아주 대단한 교과서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화 교과서에 나오지만 이 항상 KKK를 미화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는 영화이기도 하죠. 1915년 작품인데 저희가 종종 이제 좀 특별한 작품들을 이야기할 때
뭐 이 영화의 이전과 이유가 뭐 이런 이미 앞에서도 제가 몇 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이 영화로 인해서 뒤에 많은 영화들이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 연도상으로 놓고 보면 국가의 탄생만큼 그것이 딱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는 영화는 또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영화라는 표현이 딱이었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 자체가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군의 어떤 입장을 그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좀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 그런 논쟁적인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영화를 봐라,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화를 보시려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러닝 타임이 자그마치 3시간 13분. 그러니까 큰맘 먹고 시작을 하셔야 한다는 거. 가장 뭐 중요한 장면만 보고 싶다 하면 작년에 개봉한 블랙 클란스맨에 보면은 이 영화를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 KKK 단들이 모여서 같이 단체 관람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렇게 스크린 렌트에서 선정한 가장 논란이 됐던 영화 20편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인디와이어에서 선정한 2010년대 비교적 최근 작품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없고 영문 원제 알파벳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알로하입니다. 2015년 카메론 크로우 감독인데요. 이게 원래 원작이 소설이 있는 작품인데 영화에서 엠마 스톤이 맡은 역할이 중국과 하와이계, 심지어 이름이 앨리슨 응이야. 근데 이거를 엠마 스톤을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이트워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2019년 골든글로브 시상식 때 이거 웃기는 장면이 연출이 됐죠. 그때 샌드라오가 나와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 이제 후보에 오른 걸 보고 고스트 인 더 쉘과 알로하 이후 처음으로 뮤지컬 코미디 부분에 아시아계 미국인 제작 영화가 올라왔다. 그래서 카메라를 딱 엠마 스톤을 비춰주더니 엠마 스톤이 입모양으로 쏘리 이러면서 시원하게 깠네요. 네. 엠마 스톤이 뭔 잘못이 있겠어. 그렇지.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 영화들은 우리 과거 역대의 어떤 논란과는 양상이 조금 또 다른 쪽으로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 과연 영화의 각색이라는 지점에서는 어디까지 용납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박찬욱 감독님의 한여 원작 그 유명한 핑거 프린스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각색이라고 그냥 다 받아들이면 되나? 이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이름이라도 그러면 좀 바꿔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하와이가 비백인이 전체 인구의 거의 반이 압도적.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좀 욕을 먹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아쉽긴 한데 저는 오히려 하여튼 이게 너무 또 창작의 부분에서 제약이 가해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물론 캐릭터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것을 너무 지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해요. 예. 박원이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것 같은 게 최근에 보면은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자체 검열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지적들이 또 있는 것 같으니까 물론 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어느 쪽이 더 서로에게 긍정적일까를 고민할 필요는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로하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정체성이 살아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다음 작품은 또 국가의 탄생입니다. 다만 이번 국가의 탄생은 제목은 같지만 2016년 네이트 파커 감독의 영화예요. 이 작품은 그해 초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독이자 주연인 네이트 파커 그리고 공동 작가인 진 맥지아니 셀레스틴이 대학 시절에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특히 이제 이 셀레스틴은 또 그것 때문에 기소도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논란이 돼서 그만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영화가 그 당시만 해도 뭐 그의 최고 영화 탑10 안에 들다가 완전히 뭐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또 이 영화가 아까 소개해주신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하고 타이틀도 갖고 굉장히 그렇죠. 야심찬 흑인을 내세운 영화거든요. 그 작품을 한번 예. 엎어보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근데 그 감독의 그런 전력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이제 파묻힌 영화가 됐죠. 이게 보니까 재판이 좀 복잡하던데요.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긴 받았는데 이미 뭐 문제가 된 게 2012년에 여자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가지고 예, 예. 예,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우울증이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이제 피해를 이제 호소하니까 괴롭혔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다 그거였는데 이게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근데 대학 그때 시절에 관계자 여러 명이 나와서 증언을 하기를 그 여자는 그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다. 또 뭐 그런 증언도 하고 해서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그렇네요. 예. 영화 자체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가장 따뜻한 색 블루 2013년 압델라티프 캐시시 감독입니다. 2013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과 두 주연 여배우가 모두 황금 종려상을 받으면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그 두 배우가 섹스 장면 촬영이 지독한 경험이었고 이 감독과 다시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후의 사연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영화는 굉장히 독특하게 대상을 이제 뻔무도르를 감독과 두 주연 배우가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두 주연 배우가 대상을 받는 경우가. 그래서 저희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진짜 두 배우의 연기가 아주 압도적인 영화죠. 근데 그것을 이제 원치 않게 너무 강요받았다라는 지점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면서 조금 색이 바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국내도 굉장히 팬들이 많은 영화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이런 뒷얘기가 있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 영화 개봉되고 나서 조금 그 사연은 뒤늦게 밝혀졌을 그래요? 거예요. 예. 다음 작품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2014년 리들리 스콧 감독입니다. 신들과 왕들 엑소더스면 뭐 이집트 이야기인데 주요 배역이 거의 모두 백인 배우들에게 돌아가면서 보이콧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헐리우드의 그런 뭐 블록버스터 대작 중에 화이트워싱 논란이 일어난 거의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를 워낙 못 만들어가지고 맞아. 영화가 워낙 그게 후졌어. 문제야. 예, 예. 그리고 고증 다 그냥 예. 제대로 못했다고 뭐 그러던데. 그냥 감독이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이 만든 영화치고는 굉장히 떨어진 영화죠. 그렇죠. 예. 기억을 다들 하고 싶지 예. 않아 하는 그런 아마 배우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각기동대의 고스트 인 더 쉘 2017년 루퍼트 샌더스 감독. 이것도 역시 화이트워싱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흥행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친. 영화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모르겠어. 뭐 저 원작 뭐 만화도 보고 영화도 봤지만 그래서 꼭 동양인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 캐릭터에 뭐가 있었나? 글쎄요. 그냥 단순하게 모르겠어요. 쿠사나기란 이름 때문에 그런 거 그런가? 아니었나요? 어. 그래서 원작자도 꼭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엔 이름이네. 이름을 그러면 서양인으로 했으면 그래도 이런 지탄을 좀 피할 만한 여지라도 있었을 텐데 이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아까 알로하도 그렇지만 세상이 좀 많이 변한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그 유색인종들의 입김이 세지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이렇게 뭐 대변해주는 미디어라든가 이런 단체들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접을 해달라. 그 에이시안들을 제대로 그리는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하고는 바라요. 그리고 영화 속에 아주 그 스테레오타입으로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렇죠. 이런 각색 부분까지도 아시안을 안 썼다고 비난하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의 영화적 상상력을 더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이런 작품은 특히 흥행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한데 예. 그게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니까 이게 그나마 성사가 만들어진 가능하는 거죠. 영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게 갈등이죠.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건 다 같이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작품
이거는 뭐 우리 베트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살인마 재계직 2018년 라스 폰 트리의 감독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예. 논란 전문 감독이죠. 예, 그 나치 옹호 발언 일종의 뭐 나는 뭐 가끔 뭐 히틀러를 이해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발언 때문에 뭐 깐네에서도 1년인가 정지 먹고 그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그 일종의 살인을 예술과 동일시하는 그러면서 그 살인마 잭을 또 스스로 감독 본인의 모습과 어떤 은유적으로 묘사한 그런 감독인데 저는 뭐 별로였어요. 생각보다 그냥. 그리고 라스폰트리에는 뭐라 그럴까 아집만 남은 것 같아요. 좀. 예. 난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영화. 예. 영화들이 지금 쭉 논란의 영화들이 언급이 됐지만 유난히 눈에 띄게 감독 스스로도 논란인 그 인물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작품들이 계속 평범한 작품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필모를 보면 중간에 의외의 뭐 무슨 코미디 영화 같은 것도 한 편 정도는 들어는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작품 전후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드센 작품들이 많으니까 또 이후에도 한 편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또 계속 이야기를 해보죠. 네. 다음 작품 여기도 껴있네. 인간 진해 2입니다. 2011년 톰 식스 감독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편은 역대 최악의 공포 영화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더니 이제 또 1, 2편은 논란 작품에 올랐네요. 맙소사. 제가 3편과 마찬가지로 아니 왜 도대체 3편 중에 앞에는 1편이고 여기는 왜 또 2편이 올라와 있을까? 2010년대 작품이라서. 그렇죠. 그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1편이 2008년도 작품. 말하고 싶었죠. 아차 그랬죠. 아차. 아니에요. 2010년대 작품 소개하는 시간이었지. 아니요.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제 보니까 1편 연도가 이제 그 전이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의디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 이 차트쇼가 무슨 인간지네 홍보 방송도 아니고 감독한테 레터 좀 써야겠어.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다고 한국에서. 근데 게시판 보니까 인간지네 또 굉장히 열렬히 환호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인정하자고요. 최고의 아니 저는 2편 좋아하는 게 이 영화 흑백 영화거든요. 그리고 굳이 갖다 붙이자면 굉장히 그 초창기 독일 표현주의적 양식을 차용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게 독일 공포 영화들의 묘한 그 기괴함 같은 게 있어요. 뭐 네크로만틱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저는 그런 지점 때문에 저는 이 편 되게 의외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좀 비호감으로 묘사되는 실제 배우의 외모도 그렇고 그런 지점이 있지만 저는 이 편 전 되게 좋아해요. 지네가 12명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1편이 3명이었죠 아마? 1편이 3명, 2편이 12명. 그다음에 1편에 일본 사람 그 사람은 원래 그 출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배우가 바빠가지고 대역으로 들어왔다가 그래요? 떠가지고 미드 히어로즈에도 덕분에 한번 출연하고 그랬다고 아주 잘 풀렸죠 그 뒤로. 이런 작품도 역할이 있네요. 다음 작품은 헌트, 더 헌트 2019년 크레이그 조벨 감독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베테에서도 그렇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었죠. 아마 지금까지 언급된 작품들 중에 지금 시청하시거나 청취하시는 분들 가장 많은 수가 알고 있고 본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가 예고편에 낚인 영화죠. 참나. 그런 면에서 역대급 개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작품은 I Love You Daddy 2017년 루이스 C.K. 감독입니다. 이건 제가 참 그 헐리우드 리포트에서 너무 보고 싶다 제작한다고 해서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그만 영화가 공개되기 직전에 주연이자 감독인 루이스 C.K.가 과거에 뭐 성추행 주접을 떨었다라는 미투가 나왔고 혐의를 본인이 인정하면서 배급사가 개봉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하면서 아무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클로이 모레츠가 이제 루이스 C.K의 딸이고 그 다음에 그녀가 사귀는 아주 저명한 영화 감독이 존 말코비치라는 엄청난 나이차 연애 때문에도 뭐 비난을 받은 차에 이제 그런 스캔들까지 겹쳐가지고
언제나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공개가 아예 안 된 영화인 네. 거예요? 그 성추행이 뭔가 봤더니 본인 평소 그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하는 이미지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뭐 터치하거나 이게 아니라 지퍼 내리고 여자 앞에서 자유행위하고 이런 거라는데 제가 원래는 이 코미디언 되게 좋아했거든요. 언제 좋아했냐면 럭키 루이라고 그 그렇죠. 옛날에 드라마. 그거 굉장히 독하죠. 네. 근데 그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 재밌다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수위가 진짜 장난 아니죠. 인종차별, 동성애 차별은 별것도 아니고 뭐 시체 애호도 나고 아동성애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또라이구나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네. 럭키로이도에 애가 음란패설하고 막 그러지 그런 거 않나요? 나오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야 작품 이외에 감독 스스로가 논란인 또 한 케이스가 여기 있었군요. 근데 또 스탠드업 코미디는 금방 또 복귀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그 넷플릭스도 이거 사건 났을 때 자기네 프로그램에서 루이 C.K. 걸 다 빼느냐 내리느냐 뭐 마느냐 가지고 조금 갈등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기가 있으니까 또. 다음 작품은 앞서 소개한 The Interview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작품은 Jeepers Creepers 3탄이에요. 2017년 빅터 살바 감독인데 요것도 감독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네. 88년 클라운 하우스 만들 당시에 주연이던 12살짜리 아동을 성추행했다. 그리고 또 아동 포르노를 소지했다라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영화 자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죠. 지퍼스 크리퍼스가 아주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매니아들을 좀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3편이 안타깝게 이렇게 돼서 감독 스스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던 시리즈였죠. 그래서 3편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뭐 충분히 그 팬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일이 터져버리면서 시리즈 자체가 아예 그냥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늘 이렇게 파구님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이 작품 처음 나왔을 때요 예고편을 인터넷에서 보고서 또 우리 앞에서 얼마나 이 작품에 대해서 예고편을 봤는데 애들이 지하에 들어갔더니 뭐 시체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국내 이제 들어와서 봤을 때 영화 정말 저예산이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영화였는데 자, 안타까운 감독인 것 같습니다. 지퍼스 크리퍼스는 1, 2편 다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실제. 예. 다음 작품은 조커입니다. 2019년 터드 필립스 감독. 이 영화에 관련된 논쟁은 우리 그렇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2010년대 가장 논쟁적인 작품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별로라고 그랬다 욕 뒤지게 먹었죠. 근데 저는 여전히 감독의 의도가 제일 곡해가 많이 된 영화라고 전 생각해요. 예. 여기 이제 DC 엘스월드 그 유니버스라 그래서 약간 기존의 설정에서 벗어난 스타일로 이제 제작이 되는데 최근 나온 뉴스가 조커가 이제 떴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뭐 악인을 하나 뽑아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루머로 도는 게 슈퍼맨의 강적인 렉스 루터 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공개된 배트맨도 저는 좀 이런 냄새가 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예고편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 보고 이거는 좀 조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선한 존재로서의 배트맨보다는 좀 제 느낌은 좀 왠지 모르게 좀 신경질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마 그러니까 이어 1이 아니고 이어 2라고 설정이 돼가지고 아직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배트맨이라 막 되게 도끼 어린 막 범죄를 그러니까요. 소탕하는 거에 완전 집착을 하는 그런 이미지라 그러더라고요. 다음 작품은 러브 2015년 가스파 노에 감독입니다. 2002년에 그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상당히 논쟁적인 작품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감독이 심지어 실제 섹스를 3D로 영상화하면서 큰 논란이 된 작품이죠. 예, 이 작품은 진짜 지독하죠. 진짜 지독해. 실제 섹스씬이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섹스씬 아닌 장면이 찾기가 힘들 정도로. 예. 참 정말
좀 괴팍한 감독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뭐 다들 기억하시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정말 분노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인 영화를 만들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게 너무나 막 그 보는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막 지금도 돌이킬 수 없는만 생각하면 괜히 이렇게 눈물이 글썽할 것 같은. 아니 정말이에요. 감정적으로는 그래요. 지금도 막 그 느낌이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같은 작품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마음을 딱 다스리시고 한번 보시기를. 자기나 괴롭지 남한테까지 아니, 고통을 강요해. 근데 이런 그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런 작품 그리고 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다른 영화들에 무지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도 맞아요. 있지만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영화 따라한 영화들이 몇 편 있어요. 테넷 아니야 테넷? 가스파노에 감독의 작품들은 거의 모든 작품들이 형식적인 측면이나 뭐 내용적인 맞아요.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되게 보기 힘들어요. 예. 음. 크리스 아직 안 봤어? 아 이거 봤죠. 러브는 봤죠. 당연히 3D로 못 봐서 궁금할 뿐. 4D 개봉 한번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저기 돈 좀 모아서 CGV 대관에서 대관에서? 러브 틀어달라고 얘기 좀 해. 예. 다음 작품은 맥크투브 마이 러브 2017년 그리고 2019년 두 번에 걸쳐서 개봉된 압델라티프 케시시 감독 작품입니다. 그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그 감독이죠. 15분 가까운 국왕 성교 장면을 포함해서 배우들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실제 섹스 장면이 많아서 논란이 됐다고 하네요. 배우들이 술에 취하도록 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와서 미국에서는 개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의 술을 먹이고 촬영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촬영을 뭐 했겠다는 얘기겠죠. 예. 이 감독이 보니까 그렇네. 계속 영화들이 다 이런 구설수가 있네. 저는 이 영화 제목은 이 리스트에서 처음 봤어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제 예고편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일단 예고편 자체는요, 굉장히 그래요. 그냥 이렇게 피서지에 서정적이죠. 선남 선녀들이 이렇게 그냥 뭐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따뜻한 햇살 아래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느낌으로만 그냥 끝났는데 약간 뭔가 좀 묘한 여운을 남기긴 하더라고 예고편에서. 근데 이제 이 지금 설명해주신 글을 보니까 배우들을 좀 혹사시키는 그러네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어떤 영화인지 한번 봐야겠네. 요거 2019년 2편이잖아요. 네. 요게 그 기생충이랑 같은 해 그때 칸 영화제 이제 나갔는데 경쟁 부분에 욕이란 욕은 다 먹었다고. 지나치게 쓸데없이 성교 장면만 길고 막 그래서 진짜 평가가 안 좋았다. 이게 1, 2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대요. 동의하세요? 쓸데없이라는 부분에 동의하세요? 봐야지 알겠는데. 예. 어쨌든 배우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안 거죠. 되지. 그럼요. 갑질이죠. 그건. 다음은 마더 2017년 데런 아르노프스키 감독입니다. 뭐 이 작품은 또 우리 베테에서 리뷰 때 많이 이야기를 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뭐 영화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니나인데요. 2016년 신티아 모트 감독입니다. 유명한 그 음악인이죠. 니나 시몬. 예. 한편으로는 또 인권 운동가기도 했는데 그 전기 영화예요. 근데 문제는 니나 시몬 역할을 우리 조이 살다나가 피부를 더 검게 분장을 하고 역할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받았고요. 특히 흑인 음악인들이 많이 이 소위 블랙페이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용어죠. 블랙페이스를 했다라고 해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니나 시몬 유족 측에서는 조이 살다나에게 너는 남은 일생 동안 니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아주 경고까지 했다고 하니 상당히 민감한 그런 영화였던 모양이에요. 뭐 피부색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더
진함에까지도 이제는 문제가 되는군요. 같은 그러게요. 인종의 배우가 출연을 해도 조이 세다나 그러니까 순수 흑인이 아닌 건가요? 흑인은 맞는데 도미니카 출신이에요. 그렇죠. 조금 다르죠. 예. 근데 8월 초에 요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고 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근데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제 그때는 자기가 그 니나 시몬의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뮤지션이라 꼭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또 흑인이니까 괜찮을 것 같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됐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근데 너무 뒤늦은 사과 아니냐. 좀 오래됐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에 그게 뭐 사과할 거리인가? 제가 나는 전에 그런 한번 생각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스파이클리 초기작 중에 정글 피버에 보면은 흑인 여자들이 쭉 앉아서 수다 떠는 장면에 얘기가 나와요. 흑인 남자들은 같은 흑인이라도 더 하얀 덜 검은 애들만 좋아해. 뭐 인기가 많아 이런 얘기들 막 수다 떠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우리는 그냥 유색 인종의 그런 백인, 흑인, 황인 뭐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도 최근에 이거 가지고 블랙페이스 때문에 한바탕 뭐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그냥 쉽게 생각할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반성합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조사다나 사과 잘했네요. 네. 사과하세요. 네. 다음 작품은 ним포매니악. 2013년 또 우리 라스 폰 트리의 감독이죠. 뭐 실제 섹스 장면 그리고 적나라한 낙태 장면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일부 관객이 기절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구라 같아. 맨날 기절하고 맨날 실려나가고 맞아요. 뻑하면은 뭐 중간에 나가고. 욕하셨어요? 아까 윌리엄 데포가 다작 출연 배우라고 했던 이유가 ним포매니악도 포함이 그러네. 됩니다. 예. 악명 높은 영화 중에 하나죠. 이 작품도 사실 영화 예. 본 자체보다 소문으로 이미 그냥 뭐 ним포매니악이 좀 더 충격적인 건 사실 많은 극영화가 실제 성행위 장면을 삽입을 하는데 이 정도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하는 게 그렇죠. 조금 드물죠. 단체로.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각각 출연들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라스 폰 트리의 가장 저한테 충격적인 작품은 사실은 뭐 ним포매니악이나 뭐 앞에 언급한 뭐였어요? 조의 오두막인가? 살인자. 그것보다도 저는 그 2009년도에 만들어낸 안티크라이스트. 예,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청소년 때 좋아했던 샤를롯 갱스부르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작품에서도 또 윌렘 데포가 그러네. 굉장히 흉폭하게 나와주죠. 아무튼 라스 폰 트리에는 아마 두고두고 영화사에 이름을 남긴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다음은 더 프레데터 2018년 쉐인 블랙 감독 작품입니다. 그 출연자였던 올리비아 먼에 따르면은 감독이 그 성범죄자인 걸 알면서도 친구인 스티븐 스트리게를 출연시켰다라고 하죠. 그 이 배우는 뭐 14살짜리 소녀를 이제 온라인 데이팅으로 유혹을 했었다는 그런 이제 전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개봉을 앞두고 이 출연 배우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버리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흥행도 안 됐죠. 예. 재미가 없었다는 게 이것도 영화 문제야. 자체가 재미가 별로 없었죠. 이 사건이 더 유명한 것 같은데요. 영화가 망해서 더 그렇게 저는 돼버렸죠. 리스트를 보고서요. 프레데터라고 해서 동명 다른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필모 찾아보니까 제가 아는 그 프레데터 맞더라고요. 맞아요. 공식적으로 4번째 작품이었고 저는 그냥 뭐 재밌게 봤던 작품이긴 했는데 이런 비하인드를 듣고서는 또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영화를 잘 만든. 맞아. 그래요. 그럼 맞아요. 조금 뭔가 면죄부를 받는데 영화까지 후지면 더 그냥 제임스 건 봐. 제임스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극복하잖아. 어쨌든, 극복하고 지금도 굉장히 신나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예. 자 이제 2작품 남았습니다. 세르비안 필름 예. 2010년 스르잔 스파소예비치 감독. 뭐 역대급으로 잔인하고 역겹다라는 그렇죠. 평가가 예. 있죠. 포르노, 시체 애호, 강간, 아동 성착취까지 거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평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경향신문 정 기자님의 소개로 여름마다 그 여름 특집 공포 영화 추천
특집 기사를 좀 썼었는데요. 요 작품 원고에 포함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끊겼습니다. 징계받은 거 아니야? 예. 정 기자님. 아니요, 저는 이 세르비안 필름을 너무 저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관련된 자료들 찾아봤는데 시나리오 작가의 변명이 있어요. 세르비아에선 실제 존재한다. 네? 이 사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 신생아 그 포르노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 현실로 입증됐잖아요. 얼마 전에 N번방. 예. 끔찍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는 그걸 물론 자극적으로 다루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이 영화에는 되게 정치적 함의가 많다고 생각해요. 세르비아 내전을 통해서 벌어졌던 굉장히 그 잔인한 인종 학살, 성폭행을 통해서 인종 말살이죠. 그렇죠. 그런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성폭행이나 성범죄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저는 세르비안 필름은 단순히 그냥 이게 부천 영화제에서 공개됐을 때도 부천 영화제 역사상 최악의 영화라는 오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 생각보다 되게 생각할 지점 많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부분이 잘 이야기가 된다면 언젠간 또 뭐 재평가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디와이어가 선정한 2010년대 작품 중에 가장 논쟁적인 작품 마지막은 제로 다크 30입니다. 2012년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이고요. 그렇죠? 예. 영화가 그런 고문을 옹호하느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스카 수상 가능성이 그때 좀 맞습니다. 희석됐다는 해석이 있고요. 뭐 이 작품은 워낙들 많이 아시고 그런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적 가치에 부합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아마 방송이 안 됐나 보다. 캐슬린 비글로우 맞아. 녹음하고 방송이 안 됐나 보다. 그러네요. 거기서 각자 뭐 캐슬린 비글로우의 최고 걸작 뽑을 때 조금 뭐 제로 다크 서티파가 있었고 전작 뭐죠? 커트로커. 네, 허트로커파가 있었는데 그저 영화는 결국은 그 고문을 통해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미국의 관점에서 다루긴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개봉했던 그 스탠리미 형님이 무척 좋아하시는 아담 드라이버군 주연 더 리포트랑 쌍으로 보시면 또 같은 사건의 같은 그 이슈의 양면을 맞습니다. 보셔서 좀 밸런스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역대 최고의 논란이 된 작품들 총 40작품 물론 겹치는 작품도 있네요. 40개 리스트 선정해 주셨는데 그래도 거의 다 봤네요. 아니요, 저는 못 본 영화가 많네요. 저런 지독한 인간들. 네, 저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아니 제가 갑자기 유튜브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웃겨서 이따 라이브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크리스님 어때요? 뭐 많이 봤어요? 저도 안 본 게 많은데 예. 한 영화를 여러 번 본 거는 몇 개 있네요. 러브라든지 뭐. 제가 다음 차트쇼는 굉장히 크리스님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우디님이 준비해주신 이번 주 차트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